안녕하세요. 자, 우리 2026년 제24회 합격 설명회, 사회복사 1급 합격을 위한 합격 설명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고, 그 다음 오늘 준비한 내용들 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나와서 뜻이 있어서 이제 수험 강의에 뛰어들었고요. 사회복지학 학부 석사 박사 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제 재직하면서 다양한 이제 전문위원이나 운영위원이나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수험 강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으니까 수험 강의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제가 좀 제 자랑 좀 하고 그다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급 시험을 1회부터 23회까지를 제가 직접 분석을 했습니다. 2003년이 이제 1회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제가 직접 그냥 문제를 누구 시키지 않고, 물론 이제 9회까지는 보건 문제고 10회 시험부터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험지가 공개가 됐는데 보건된 문제 그리고 공개된 문제들 전부 다 제가 분석을 했고요. 실제 이제 결과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작년까지는 이게 종이책으로 출간이 되었었는데 이게 책이 너무 두꺼워져 버려가지고 이제 종이책으로 내는 것은 좀 사는 사람도 좀 부담스럽고 또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또 보지 않아도 돼서, 물론 이제 완벽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이 책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책으로 출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교시인데 1교시는 694쪽이고 2교시가 986쪽, 그다음 3교시가 1080쪽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1회부터 23회까지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분석한 책이에요. 국내에 이런 책 없을 거예요, 아마도. 저는 이제 다른 책들 보지 않고 그냥 제가 직접 분석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 책은 이제 진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급 시험의 기출론점은 제가 국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1급 시험을 제가 직접 가서 만약에 푼다면 뭐 100점까지, 완전 200점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한두 문제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장 높은 점수를 맞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항상 나오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문제고, 이거는 이제 한 예를 들어서 10년 전쯤에는 나왔는데 이게 안 나오다가 이번에 나왔고, 이런 것들도 다 알아요. 기출문제를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이 기출 논점에 근거해 가지고 책을 쭉 집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론서, 그다음에 이론서를 압축한 핵심 이론 노트, 그다음에 이제 아까 기출문제집, 그다음에 이제 구개년 회차별 기출문제집, 뭐 천재, 그다음에 기출족보 OX, 그다음에 모의고사, 그다음 벼락치기, 뭐 이런 책들을, 이건 작년에 출간된 책들을 이렇게 모아봤고요. 이제 올해 또 책은 좀 편제가 좀 달라져가지고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대학 그리고 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이제 지금 대학원 강의는 그냥 중단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수험 강의로는 EBS에서 또 강의를 했었습니다. 기타 이제 여러 수험 학원들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 프라임 법학원이 여기 신림동 고시촌이잖아요. 이 프라임 법학원에서 강의자를 그냥 계약하지 않는데, 여기는 뭐 고시를 준비하는 학원이다 보니까 근데도 저하고 계약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수업 받아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극찬을 많이들 해주셨는데, 어떻든 합격 수기는 제 카페에도 있고, 제가 요즘 유튜브 채널에도 합격 수기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올리고 있는데, 그거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온라인으로 혹시 보셨으면, 지금 보시고 계시면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 오셔가지고 제 합격 수기도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유용한 자료들 지금 올려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공부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카톡 상담, 그 다음 네이버 카페, 네이버 밴드,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티스토리 이렇게 직접 제가 상담을 직접 하거든요. 이 수험 강의 하시는 다른 교수님들이 다른 과목들, 공무원 시험에서면
뭐 행정학이든 뭐 또는 세법이든 뭐 이런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제가 직접 이걸 운영한다고 그러면 놀래요. 왜냐하면 직접 운영하면 직접 상담을 하고 이렇게 댓글 작업을 해야, 이렇게 댓글 응대를 해줘야 하는데 뭐 악평이 남길 수도 악플이 남길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직접 이렇게 조교도 시키지 않고 직접 이렇게 대응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직접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이제 제 책으로 또는 제 강의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전달 체계에서 우리 공부하면 행정론의 전달 체계에서 책임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 의견을 개진하게끔 하거나 불만을 토로하게끔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이제 책임성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부 보면 기출 프리뷰라고 했는데요. 지금 기출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서 기출 문제를 공부할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더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요. 2025년 23회 기출문 우리 시험에서 재출제율, 그러니까 그간에 출제되었던 기출론점이 다시 출제된 재출제율을 제가 분석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이 해설을 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각 지문에 대해서. 근데 이미 나왔던 기출 논점은 해설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용이 이제 그 똑같은 내용에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에 처음 나왔다, 또는 그간에 이게 이전에 나왔는데 하면 이제 다른 문제를 또 찾아보죠.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것들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문제를 보면 이게 이번에 삐껴나온 지문이다, 또는 삐껴나온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계속 나왔던 문제다, 또는 논점이다. 이걸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분석표를 다른 곳에서 이걸 사용을 하다가 이제 제가 그때 다른 출판사에서 책이 나올 때 거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때 거기서 내린 적이 있어요. 다른 데에서 이걸 함부로 그냥 사용을 하더라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용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보세요. 여기 보면 인행사의 경우에는 92%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다시 나온 거예요. 삐껴 나온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신개념은 그간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 문제가 삐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왔던 부분을 낸 거예요, 시험에서. 이게 23회 시험이니까 23년 동안 그러니까 22년 동안 안 냈던 것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로로 2라고 적어져 있는 것은 두 줄. 선제에서 한 지문, 그다음 한 지문, 이게 또 삐껴 나온 지문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상은 나온 부분에서 나오긴 했는데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거. 그래서 이 상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 가령 찍을 수밖에 없게 되거나 이런 문제를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보면은 요거 제외시키면은요, 요거 제외하면 나머지 문제, 그러니까 92%는 기존의 기출론점을 공부를 했으면 당연히 그냥 정답이 보이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비율이 조사로는 이제 84%. 가장 이제 많이 삐껴나온 게 이번에는 정책론이었거든요. 그리고 정책론이 76%라고 되어 있죠. 삐껴나온 게 이제 네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평균을 내보면 8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점만 넘기면 되잖아요. 근데 86%가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문제은행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기존에 나왔던 것을 재응용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4회를 준비하니까 23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은 걸 공부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그리고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틀리면 돼요. 중요한 것은 나온 곳에서 다시 나왔는데 그걸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나온 곳에서 다시 나온 것은 맞춰야죠. 근데 이제 나오지 않은 곳에서 나온 것은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래서 이걸 6080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60점만 넘기면 되는데 80% 이상이 나온 곳을 재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온 곳에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실제 그럴까? 제가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쭉 문제들 제가 훑어드릴 텐데 이번에 23회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번호는 A책형 우리 23회 기출문제 A책형 번호예요. 지금 이제 기출 해설서 지금 배부되어 있는데 오프라인은 그거 문제를 보시면 19번에 보면 인행사 19번에 보면 유아기 발달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아기는 피아제로 보면 전주잡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영아기가 이제 감각 운동이니까 그는 이제 전주잡기에 해당. 여기가 전조잡기죠. 그 다음에 그 에릭슨호로 보면 신뢰감 대 불신감을 빼고 나서 신자솔에서 자솔이 들어가요. 두 단계가. 그래서 이제 자솔이 들어가죠. 자율성 대 수치심, 그 다음에 솔선성 대 죄의식. 이게 들어가요. 에릭슨호로 보면. 그 다음에 프로이트로 보면 항남 두 가지가 들어가니까 항문기하고 난근기가 들어가요. 프로이트로 보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옳지 않은 거잖아요. 자, 성역할 내면화가 이루어진다. 요거는 이미 나왔던 문장이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뒤에 문제 뽑아놨으니까. 그 다음에 영아기가 제1의 성장 급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아기 이후에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발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우리가 영아기가 제1의 성장 급등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제2의 성장 급등기죠. 이 두 단계만, 그 발달 단계만 속도가 빠른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책감. 그죠? 아까 여기 솔선성 대 죄의식. 요거 솔선성은 주도성이라고 하니까 맞는 거죠. 그죠?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 프로이트의 난근기에 해당된다. 이것도 맞죠. 왜냐면 항남이 여기 들어가요. 항남이. 항문기와 난근기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두 단계가 유아기는. 그래서 난근기도 들어갑니다. 자, 근데 피아제 아까 전조잡기라고 했잖아요. 전조잡기인데 전조잡기에는 피아제가 도덕성을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자, 여기 감전구형에서 전조잡기의 타율적 도덕성, 구체적 잡기의 자율적 도덕성. 도덕성 딱 두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타자. 이 두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타율적 도덕성이에요. 자율적 도덕성이 아니라 피아제. 그죠? 왜냐면 이제 여기는 전조잡기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5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5회 문제인데요. 아니, 23회 문제인데 올해 25년 23회 문제인데 한번 볼까요? 이거 20회 때 문제를 보니까 유아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영아기보다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 이미 나왔죠? 그죠? 성장 속도 가지고 그럼 성역할의 내면화가 이루어진다. 이것도 나왔죠? 문장 똑같은 거잖아 아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로지 자신의 관점에 비추어 타인의 감정이나 사고를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요거는 전주잡기이기 때문에 피아제의 세산모형 실험. 타인의 관점을 알지 못한다. 인형의 관점을 알지 못한다. 그죠? 자기중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맞는 거죠. 자, 그다음에 피아제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틀렸죠? 형식적 조작기가 아니라 전조작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조작기 요거 지금 틀렸고, 그다음에 전환적 추론은 이건 비약적 추론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걸 비약적 추론이라고도 하는데, 자, 비약적 추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전환적 추론으로 나와요. 용어가 나오는 용어로 알아야 돼요. 알았죠? 이 전환적 추론 또는 비약적 추론은 내가 동생을 미워하니까 동생이 아파버렸다 이런 거예요. 알았죠? 비약적 추론. 내가 동생 미워하니까 동생이 아파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전환적 추론으로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전조작기의 특징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두 문장이 이미 나온 논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계속 보면 17회 때 문제인데 피아제 전조잡기 시기로. 전조잡기는 이제 맞게 나왔죠? 근데 분리불안이 시작된다. 분리불안이 나타난다. 틀렸죠? 낯가림과 분리불안은 감각운동기 특징이 영아기. 우리 시험에 영아기 0세에서 2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낯가림이 먼저, 분리불안이 그 다음에. 그죠? 낯가림이 5, 6개월. 그럼 분리불안은 대상용 속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9개월경에. 그죠? 대상용 속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것은 장난감을 아이가 놀던 장난감을 빼앗아서 의자들을 숨기면 기어가서 찾는 거. 그죠? 그거. 거기가 대상용 속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그게 딱 9개월이에요. 9개월에서 10개월. 그 시기에 분리불안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지금 분리불안 때문에 지금 틀린 거죠. 얘가 옳지 않은 거. 자, 근데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로 이성 부모에 관심을 갖겠는데, 그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이거 난근기죠? 난근기잖아요. 그죠? 난근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남아는 엄마를, 여아는 아빠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성의 부모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한 거고, 자,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는 보상과 처벌 회피를 위해 행동한다. 자, 이 보상과 처벌 회피 단계는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 전인습적 수준에서 1단계예요. 전인습적 수준은 1단계, 2단계로 나뉘거든요. 인습적 수준이 3단계, 4단계. 그죠? 후인습적 수준이 5단계, 6단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복종 처벌 회피 지향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하인츠가 약을 훔쳐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훔치면 안 돼요. 왜? 감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식이에요. 여기 인터뷰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상과 처벌을 회피를 위해 행동한다. 그 영아기 0세, 2세까지는요. 도덕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3세에서 6세가 여기가 남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프로이트로 보게 되면 남근기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남근기 때 웨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초자가 만들어져요. 프로이트의 초자가 도덕이거든요. 프로이트에서는. 그리고 아까 그 피아제의 경우에 전주잡기부터 도덕성이 나오죠. 그죠? 타율적 도덕성. 구체적 잡기의 자율적 도덕성. 그러니까 전주잡기 전인 감각운동기에는 도덕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죠? 근데 어떻든 여기는 이제 전주잡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쪽은 여기는 그래서 콜버그에서 전인적 수준에 해당이 돼요. 여기가. 근데 감각운동기는 전인적 수준에 해당되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영아기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그 콜버그는 인습적 수준이 10세에서 13세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동기예요. 아동기가 인습적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아동기 전은 이게 전 인습적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아동기 뒤가 후 인습적 수준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아동기 전은 유아기잖아요. 유아기. 그다음 이제 아동기 후는 청소년기잖아요. 그죠? 청소년기. 그래서 이 전 인습적 수준은 유아기에는 해당되지만 영아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셨죠? 인습적 수준이 아동기니까 그러면 전 인습적 수준이면 아동기 전인 유아기, 영아기 모두 다 그러면 전 인습적 수준이냐? 그게 아니라 전 인습적 수준은 유아기에만 해당되고 있거든요. 영아기는 도덕이 없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유아기니까 유아기의 전 인습적 수준이고 1단계가 보상 처벌 회피 지향 도덕성이고 2단계가 여기 전인적 수준이 둘로 나뉘거든요. 1단계, 2단계. 1단계가 복종 처벌 회피 지향 도덕성, 그다음에 2단계가 욕구 충족 수단으로서의 도덕성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맞는 거예요. 자,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의식 단계. 맞죠? 부모와 가족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신자술이잖아요. 그죠? 주도성 대 죄의식. 여기. 그죠? 여기. 신자술인데 맨 처음에 엄마죠? 엄마예요. 어머니. 그 다음에 아빠 포함해서 부모예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해서 조부모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설성 대 죄의식에 보면 부모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성적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답은 이제 1번이 옳지 않고요. 아까 지금 프로이트에 여기가 난근기에 해당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풀면은 바로 알아요. 그죠? 뭐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의식의 단계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물론 뭐 이 문제를 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공부는 해놓고 있긴 하겠지만 단계에서 자 자, 그 다음에 프로이트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잠깐만요. 여기가 맞아요. 이게 프로이트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이번에 23회 때 나온 겁니다. 초자의 특질은 자아이상과 양심으로 구성된다. 보시면 초자는 도덕이거든요. 얘가 도덕 원칙. 그죠? 도덕 원칙이에요. 얘가. 근데 이 초자는 자아이상과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걸 한 번도 23년간 내지 않았거든요. 초자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외우기가 쉬워요. 자아 이상은 칭찬으로 발달되는 거예요, 칭찬으로. 근데 양심은 벌에 의해서 발달돼요. 우리가 벌 받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죠? 이제 칭찬을 받으면 자아 이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알았죠? 이 두 가지에서 초자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든 이게 처음 나왔어요. 근데 초자의 구성이. 그다음에 또 하나 프로이트는 실수행위를 통해서 무의식이 작용한다는 증거. 여기 실수행위를 통해서 무의식이 작용한다. 이게 잘못 쓴 글씨 또는 이제 뭐 그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무의식이 작용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현상 기법을 프로이트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프로이트가 자유현상 기법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왜 만들었냐면 무의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최면수를 못 걸었거든요. 프로이트가 최면수를 걸면 최면술이 안 걸리는 거야, 이 사람이. 안 걸리니까 내가 최면술에 소질이 없구나. 그러면 무의식을 끄집어내는 방법은 뭐가 있지? 하고 개발한 것이 자유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유현상은 막 말을 시키잖아요. 그죠?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말을 막 시켜서 말실수를 유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실수행위를 통해서 무의식이 작용한다는 증거,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아셨죠? 처음 나온 지문. 자, 그 내면화는 심리적 갈등이 근육계통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방어기제다. 요게 틀렸죠. 지금 3번이 틀렸는데 내면화는 뭐냐면 투사의 반대예요. 투사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면화는 거꾸로예요. 얘는 내가 어머니를 미워할 수 없으니까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내면화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투사의 반대인데 보세요. 심적 갈등이 근육계통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환과 신체화가 여기에 해당돼요. 전환과 신체화가 심적 갈등이 근육계통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방어기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거. 자, 그죠? 내면화가 지금 틀렸고 여기가 그 신체화나 그다음 전환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전환은 근육에서 수의근계통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환이고 그 외에 근육 이게 이제 근육계통으로 나타나면 그거 이제 신체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3번이 옳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자아는 2차적 사고 과정. 이것도 이미 나왔던 거예요. 자아는 2차적 사고 과정이고 원초화가 1차적 사고 과정이에요. 원초화가 1차적 사고 과정, 그다음에 자아가 2차적 사고 과정. 그죠? 그다음에 현실 원칙 맞고 남자아이는 난근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인해서 거세 불안을 경험한다. 그죠? 여자아이는 난근 선망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3번이 옳지 않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여기 우리 지금 방어기제 15회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게 15회 때 나온 거 보면 지금 여기 화면이 좀 틀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좀 틀어졌는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5번 보면 전치라고 해놓고서 심적 갈등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심적 갈등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치가 아니거든요. 아까 신체화나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5회 때 이 문제를 풀었으면 심적 갈등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체화와 또는 전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겠죠. 그죠? 전치는 아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문장이 맞는 것은 맞으려면 신체화나 전환이라고 했으면 맞았겠다. 이렇게 알았을 거란 말이죠. 이 문제를 풀었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었으면 아까 우리가 올해 나왔던 거 보면 뭐죠? 여기 심적 갈등이 근육계통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방어기제가 내면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여기 지문 1번은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감정 상태와 분리시키는 건 이건 격리예요. 격리. 그 다음에 불합리한 태도, 생각,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게 합리화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부정적인 충동, 욕구, 감정, 타인에게 찾아 그 원인을 전가시키는 것은 투사죠. 그죠? 투사. 그 다음에 이제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일들을 의식으로부터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거 이거 억압이에요. 억압.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치가 아니고 아까 신체화나 전환이에요. 그래서 지금 답은 이제 3번이 답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풀어보면 인행사. 자, 사회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13번 문제입니다.
2번 23회 엔트로피는 폐쇄 체계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폐쇄 체계에서. 맞는 거거든요. 네겐트로피가 개방 체계. 엔트로피는 폐쇄 체계. 그죠? 요거. 자, 그다음에 항상성은 체계 혼란과 무질서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질서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혼란이나 무질서를. 그래서 이제 증가시킨다고 해서 여기 틀렸고, 자, 그다음에 체계의 속성은 경계의 개방성과 침투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요거는 경계가 개방적이면 그러면 개방 체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서 개방 체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항상성과 안정 상태예요. 경계의 개방성에 상이한 정도를 가지고 균형, 항상성, 안정 상태를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침투성이나 이 개방성이 만약에 막혀 있다면 그럼 폐쇄 체계가 되는 거죠. 폐쇄 체계에서 나타나는 건 이게 균형이죠. 이 균형은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한 개방 체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폐쇄 체계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지금 다 틀어져서 좀 그런데 지금 그죠? 여기 지금 이 증가시킨다 이거 틀렸고, 그다음에 균형이 아니죠. 개방 체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폐쇄 체계에서 나타난다라고 해야 돼요. 여기 지금 그러면 옳은 거 지금 옳지 않은 게 지금 얘하고 지금 옳지 않잖아요.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이겠죠. 2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23회 기출문제잖아요. 그러면 17회 때 거 보면 폐쇄 체계가 지속되면 엔트로피 속성이 나타난다고 이미 나왔었던 거예요. 그죠? 아까 폐쇄 체계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왔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활류는 이거 맞는 문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성은 외부 체계로부터 투입 없이, 외부 체계로부터 투입이 없다는 것은 폐쇄 체계잖아요. 그죠?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폐쇄 체계죠. 그러니까 폐쇄 체계의 이제 구조 변화가 고정된 평형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건 균형이에요. 균형. 이게 항상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은 폐쇄 체계에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여기 이 문제를 통해서. 그다음에 체계는 부분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가지죠. 이걸 뭐라고 해요? 체계가 부분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갖는 것을 혼론이라고 하죠. 이중적 속성. 부분이면서 전체 이 두 가지 독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혼론이라고 하죠. 혼론. 그죠? 그래서 혼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계 질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트로피도 나왔고 그다음에 균형도 이미 나온 거예요. 항상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자, 앞에 문제 다시 봐볼까요? 엔트로피 폐쇄 체계에 나타나는 거 이미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죠? 그다음에 균형도 개방 체계가 아니라 폐쇄 체계인 것도 이미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까 나왔잖아요, 지금 앞에 문제. 그 문제에서. 그죠?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맞았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걸 알면 니을을 제껴 하잖아요. 우리가 소구법을 적용을 해야 하니까. 문제 풀 때는. 확실히 내가 틀렸다. 이거 확실히 틀린 거 내가 알았다. 그러면 제껴야죠. 니을 다 제끼면 1번하고 2번만 남거든요. 근데 기억은 둘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에서 되게 되는데 니은이 지금 틀린 거예요. 디귿이 맞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인행사는 너무 쉬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조사론으로 가보면 조사론에서 이 통계적 가설 검증 있잖아요. 통계적 가설. 이 통계적 가설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영가설이에요. 영가설. 아셨죠? 통계적 가설이 영가설입니다. 통계적 가설이. 그래서 이 통계적 가설, 즉 영가설 검증이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연구가설을 직접 검증하지 않고 연구가설의 반증가설인 영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 영가설을 검증해 보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자, 가설은 잘 알다시피 연구가설과 그 다음에 영가설로 나뉘는데 먼저 연구가설은요, 연구 문제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모든 조사는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 문제로부터 온 가설이 연구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자는 이 두 가지 가설 중에서 이 연구가설이 참이길 바라는 거예요. 알았죠? 왜냐면 연구 문제로부터 왔으니까. 가령 연구 문제가 가정환경이 청소년 병행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연구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연구 문제는 가정환경이 청소년 병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관계가 있다. 둘 간에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연구 가설은. 그래서 이제
연구 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않아요. 얘에 대한 반대 가설을 만들어요. 반증 가설. 그래서 연가설이 연구 가설이 반증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연가설을 얘를 입증해 봐 가지고 얘가 만약에 참이면 거꾸로 얘가 거짓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거짓이면 얘가 거꾸로 참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가설 지지 여부는 연구 가설을 직접 검증하지 않아요. 간접 검증하는 간접. 연가설을 통해서. 알았죠? 연구 가설을 직접 검증한 게 아니라 연가설을 만들어 놓고 연가설을 통해 간접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그다음 이제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면 일종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신뢰 수준 95%는 유의 수준 5%를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신뢰 수준 99%는 유의 수준 1%를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95%에서 99%로 신뢰 수준을 높이면 유의 수준은 증가됐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었죠. 그죠? 5%에서 1%로 줄어들었죠? 그죠? 줄어들었어요. 근데 제1종 오류가 얘가 유의 수준이에요. 제1종 오류를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95%에서 99%를 높여버리면 제1종 오류의 가능성은 5%에서 1%로 낮아진 거죠. 그죠? 높아진 게 아니라.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틀렸고. 자, 연구 가설은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였음을 가정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오류야. 이건 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연구 가설이 아니야. 연가설이야. 연가설. 연구자는 연가설이 참이 아니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연구 가설이 참이길 바라는 거고. 그래서 우연에 의해서 발생됐다라고 하는 건 참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연가설이에요, 연가설. 연가설을 이렇게 가정을 해요. 자, 유의 확률이 설정한 유의 수준. 자, 유의 수준하고요. 유의 확률을 비교했을 때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연가설을 기각한다. 자, 이 문장은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이거 공식처럼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제 강의할 때는 이걸 공식처럼 외우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유의 확률하고 유의 수준을 비교했을 때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연가설을 기각합니다. 그러면 높으면 채택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4번이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신뢰 수준을 낮추면 제2종으로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자, 통계적 가설 검증할 때 표가 있어요. 제가 이거 만들어 놨는데 연가설이 맞았다. 제가 한 대 맞기 이렇게 제 강의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한 대 맞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연가설이 진짜 맞았어. 연가설이 진짜 틀렸어. 한 대 맞기가 여기 있죠. 여기 채택하고 한 대 맞기예요. 연가설이 맞았는데 기각해버려. 그러면 이건 일종 오류예요. 일종 오류. 알았죠? 일종 오류. 그리고 이걸 알파 오류라고 돼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한번 아까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유의 수준. 그래서 아까 제가 제1종 오류가 유의 수준이라고 했던 거예요. 알았죠? 만약에 연가설이 맞았을 때 기각할 확률이 알파 확률이라고 한다면 연가설이 맞았는데 채택할 확률은 1-알파가 되게 돼요. 요거 확률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동전에 앞면이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1 빼기 뒷면이 나올 확률 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앞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가설이 맞았을 때 기각할 확률이 알파 확률이라고 하면 그러면 연가설이 맞은 채택할 확률이 1-알파가 됩니다. 근데 이 1-알파가 여기가 신뢰 수준이에요. 여기가 신뢰 수준. 신뢰 수준. 그러면 여기가 일종 오류고 연가설이 틀렸으면 버려야 하는데 채택해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오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종 오류예요. 여기는 베타 오류라고 합니다. 여기를 베타 오류라고 해요. 이게 만약에 어렵다. 그럼 암기를 안 해서 그래요. 암기하면 그냥 해결돼요. 그렇지? 암기를 하면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러면 여기는 1-베타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검정력이거든요. 검정력. 자, 그럼 봐보세요. 이거. 이 문장. 신뢰 수준을 낮추면 이종 오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이런 겁니다.
신뢰 수준 여기 1-알파를 얘기하거든요. 얘를 낮추면 그죠? 낮추면 1-알파가 작아졌다는 것은 빼는 알파가 커졌다는 거죠. 빼는 알파가 커지니까 얘가 커져요. 그렇죠? 그리고 얘와 1종 오류와 제 2종 오류는 반대예요. 그래서 얘가 증가하면 얘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뢰 수준을 낮췄어. 그러면 제 1종 오류는 증가됐겠죠. 그죠? 제 2종 오류는 낮아지게 돼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 문제. 그렇죠? 이 표를 가지고 그냥 암기해버린 문제가 그냥 해결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근데 이것까지 몰란다 하더라도 4번 보세요. 4번이 지금 옳은 겁니다. 4번이 옳아요. 자, 근데 이미 나왔어요. 이것도 보시면 자 여기 보면 20회 때 문제. 20회 때. 자 통계적 가설법 얘기하는 사람이 옳지 않은 것은 자 통계치에 대한 확률 지금 P값 유의 확률을 얘기하거든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연가설은 기각된다. 이미 맞게 나왔어요. 아니야 옳지 않은 거. 아니 기각 자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연가설이 기각된다. 맞게 나왔어요. 알았죠? 이거 맞는 거. 맞는 문장이에요. 요거 지금 X는 여기가 잘못된 여기가. 연구가설은 지금 답은 이건 4번이 옳지 않거든요. 옳지 않은 것은 연구가설은 표본의 통계치에 대한 가정이 아니라 모집단의 모수치에 대한 가정이에요. 알았죠? 요거 맞는 문장으로 이미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그러니까 누가 크다는 거예요? 유의 수준이 크다는 거죠?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그러니까 유의 수준이 크면 연가설은 기각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다시 한번 유의 수준이 크면 연가설은 기각된다. 그죠? 자, 그거 기억하고 있어 보세요. 앞에 문장. 유의 확률이 설정한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그러니까 유의 수준이 크다는 거죠? 그죠? 크다는 거. 그러면 기각된다. 맞게 나왔잖아요. 이해되죠? 예. 지금 당장 안 이어지면 어차피 이제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연구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제가 이거 지금 정답이랑 다 이렇게 틀린 부분 다 표기를 했는데 이게 틀어지는 바람에 이거는 이제 그 사전에 준비가 이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걸 강의하면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고난도의 강의를 요구하는 지금 자료 같았어요. 지금 이 자료가 틀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해야 하니까. 자, 그다음 이제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 저해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23회 42번 42번이에요. 아 참고로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지금 7월인가요? 그죠? 7월. 그러니까 7월 지금 이제 공지할 건데요. 프라임 법학원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제 카페나 밴드에 공지할 건데. 요거 23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평일날 저녁에 잡아서 공개 강의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오실 선생님들은 철저하게 그냥 분석해 주는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오실 분들은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공개 오프라인 강의로 녹화할 예정이어서. 자, 여기 실험 설계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입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옳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외적 타당도인 걸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죠? 타당도인 실험 설계 타당도는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적 타당도인데 하나는 굉장히 외적 타당도라는 얘기네. 이 얘기예요. 결국 그러면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의 참여 간, 자 참여자 간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소통하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보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서로 상호작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상호작용하면 실험 집단에서 있었던 일들이 통제 집단으로 옮겨져요. 그죠? 그 효과가 그걸 개입의 확산, 모방이라고 해요. 그죠? 이건 모방을 얘기해. 모방. 즉 개입의 확산. 개입의 확산이니까 개입의 확산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입니다. 그죠? 자,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가 참여자를 중단하였다. 이거 실험 대상의 변동이에요. 그죠? 실험 대상의 탈락 또는 실험 대상의 변동이라고 한 거. 자, 다음에 사전 검사 결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실험 집단에게 과도하게 모인 것이 확인되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같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험 집단이 과도하게 여기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실험 집단에 많이 있으면 선택의 편이라고 해요.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이 같지 않는 것을 선택의 편이라고 합니다. 이걸 선택의 편이. 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척도가 동일하다. 그러면 검사 효과예요. 그죠? 테스트 효과. 즉 얘는 검사 효과예요. 근데 얘들은 모두 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 해당됩니다. 그죠? 근데 봐보세요. 일부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버려요. 자신들이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지금 연구 대상자라고 하는 거, 실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알았죠? 이게 바로 조사 반응성이에요. 조사 반응성은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려요. 이건 외적 타당. 이거 조사 반응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조사 반응성. 그래서 얘는 외적 타당도예요.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이게 외적 타당도인 것을 한번 볼까요? 이전에 나왔어요. 이미. 17회 때 보면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외적 타당도가 높다. 그렇지 않아요.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외적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일단은 이제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를 위해 필요해요. 근데 외적 타당도가 내적 타당도를 위해서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서로 필요 조건에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죠? 이제 내적 타당도가 외적 타당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또 중요한데 어떻든 이건 지금 틀린 문장인데 봐보세요. 4번. 자신이 연구 대상이라는 인식. 외적 타당도를 낮출 수 있다. 이게 맞게 나왔어요. 조사 반응성이에요. 내가 연구 대상자라고 하는 인식. 알았죠? 조사 반응성 이게. 그러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려워요. 조사 반응성이 나타난 사람들로 인해 나타난 연구 결과를 다른 곳에다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외적 타당도는 뭐냐면 실험실 내에서 일어난 그 결과를 실험실 조건을 뛰어넘어서 다른 상황이나 조건에도 그게 적용될 수 있는가 여부예요. 일반화. 그죠? 일반화. 외적 타당도. 실험실 외적으로 타당한가. 알았죠? 실험실에서 나타난 이 결과가 밖으로도 적용이 가능한가. 요거거든요. 근데 조사 반응성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 반응성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조사 반응성으로 나타난 그 연구 결과를 밖에 있는 그러니까 조사 반응성이 나타나지 않을 사람들한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사 반응성이고 조사 반응성은 플라시보 효과의 이제 대표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조사 반응성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풀었다면 그래서 이 문장이 왜 맞았구나. 나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까 그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그냥. 그죠? 아빠 보시면 요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 알았죠? 이게 조사 반응성이거든요. 아셨죠? 자, 조사 반응성은 연구 대상자들이 자신 연구 대상인 것을 인식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조사 반응성이라고 해요. 아셨죠? 제가 우리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제가 관찰한다고 하면 제가 좀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연구 좀 하겠다고 이렇게 그러면 열심히 하거나 그죠? 평소보다 열심히 하거나 저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진짜 부담되니까 그냥 선생님 그냥 팥죽이나 먹으러 가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연구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게 조사 반응성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이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실천론으로 가면 사례 관리의 등장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복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증가했다. 맞죠? 그 다음에 저비용 고율로 전환되었다. 복지국가 재정유기. 복지국가 유기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시설 중심. 여기 틀렸죠? 그죠? 시설 중심이 아니라 탈시설화거든요. 그죠? 지역사회 보호 중심이에요. 탈시설화. 지역사회 보호 중심. 그래서 탈시설이라고 하는 시설 중심이라고 해서 지금 3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비스 공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변화된 거. 이거 지방분권화죠? 지방분권화도 이것도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나왔는데요. 참 이거는 이 문제는 진짜 놀랍게도 한번 봐보세요. 이 문제 보시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문제가. 보세요. 지금 이 문제의 원주가 바로 나와요. 원주가. 봐보세요. 이게 21회 때 문제거든요. 21회 때 보면 아까 지역사회 내 서비스 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까 나왔죠? 아까 나왔어요. 지금 앞에 지금 나왔던 문장이고 봐보세요.
복지비용 절감에 관심이 있으면서 서비스 저비용 고유율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것도 나왔던 문장이에요. 이것도 앞에 지금. 그죠? 아까 지금 23회 때 나왔던 문장이에요. 자, 보세요. 또 여기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화되었다. 틀렸죠? 아까 제가 지방분권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뀐 거잖아요. 지금 5번이 지금 틀렸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 틀리게끔 냈고, 이번에 23회 시험에서는 여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변화되었다. 이건 지금 틀리게끔 냈는데, 이제 옳지 않은 거. 아니요, 중앙정부 지방정부로 변했다. 맞게 냈죠, 이거는. 그죠? 지방분권화. 근데 이제 여기 시설 중심을 이제 틀리게끔 냈는데, 봐보세요. 탈시설화. 그죠? 시설 중심. 탈시설화. 이걸 시설 중심으로 바꿔가지고 틀리게끔 낸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이 문제 재탕 낸 거예요, 보니까. 문제 만든 게. 거의 4지문을 다시 냈어요, 보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 문제거든요. 22회 때 기출문제인데, 봐보세요. 신개념 문제, 제가 아까 신개념 문제는 무조건 틀린 거라고 전제를 했잖아요. 제가 계산할 때. 그죠? 신개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나온 상문제는 제가 무조건 틀리는 것이니까 걔는 제외시키고, 쉽게 풀 수 있는 것만 모아가지고 몇 프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평균을 냈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신개념 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22회 때에 밀포드 회의에서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지식방법론에 대한 공통요소 8가지를 발표를 했거든요. 밀포드 회의에서 8가지를 발표했는데 개별 사회 사업의 공통요소 8가지를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사회 사업의 공통요소 8가지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그 공통요소 8가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이 문제. 더 깊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알았죠? 이런 문제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밀포드회의에서 8가지 공통요소를 발표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죠? 모르는데 이걸 지금 낸 거예요. 한 문제로. 근데요. 보면 우리가 밀포드회의에서 개별 사회사업의 공통요소를 발표했다는 사실만 알았으면 보면 집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집단사회사업. 그죠? 그래서 이제 집단사회사업의 목적, 윤리, 의무를 결정하는 철학적 배경 이해. 이게 아니라 개별 사회사업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틀렸거든요. 봐보세요. 이게 처음 나왔지만 봐보세요. 이제 14회 때 밀포드 회의에서 개별 사회사업의 공통 요소를 정리하였다. 맞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밀포드 회의에서 집단 사회사업이 아니라 개별 사회사업의 공통 요소 8가지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이 지문을 만약에 공부했다면 아는 거예요. 그죠? 알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지문을 공부할 때는 그냥 정답만 보고 지나가면 안 되고 이 지문이 왜 맞았다? 왜 틀렸다? 이게 틀렸으면 어떻게 하지 맞는 거다. 알았죠? 맞았으면 왜 맞았다까지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문제가 그냥 막 정답이 튀어올라요.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그렇게 하면. 아셨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한국의 사회복지 사업법이 제정된 건 1970년이거든요. 리치몬드의 사회진단이 출간된 것은 1917년이에요. 밀포드회의는 1929년 경제 대공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펄만의 문제해결 모델이 등장한 것은 1957년이에요. 이 연도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나오는 연도들.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할 연도들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냥 외워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건 연도 순서지만 요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이제 기술론으로 넘어왔습니다. 올해 문제예요. 올해 밀러와 논리계 동기 강화 모델이 나와버렸어요. 올해 23회 시험에서. 아니 밀러와 논리계 동기 강화 모델이 뭐냐고 이게. 그죠? 몰라 이걸. 왜냐면 기술론 책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 책들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나와버렸어요. 나왔는데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뭐지? 불일치감 인식하기, 자기효능감 지지하기, 저항과 함께하기, 내적 의사통의 명료화. 뭐예요 이게? 인지행동 모델이에요. 인지행동 모델의 계획기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게 밀러와 논리계 동기 강화 모델을 설사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이거 생전 처음 봤다 하더라도 내적 의사통의 명료화가 인지행동 모델의 계획기법이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보세요. 4번이 옳지 않은데 이 문제 자 요거 20회 때 문제거든요. 20회 때 인지행동 모델의 계획 방법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두 고른 것은 그때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와 맞게 나왔어요. 그죠? 이미 이게 인지행동 모델의 계획기법인 걸 알았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얘하고 이제 구분해야 하는데 그냥 명료하라고 하면은 그냥 명료하는 정신역동 모델의 계획기법이에요. 얘는 정신역동 모델의 계획기법이에요. 그리고 내적 의사통의 명료하라고 하면 얘는 인지행동 모델의 계획기법이에요. 인지행동 모델의 계획기법이에요. 아셨죠? 여기서는 답은 기억니은 디귿니은이 모두 맞아요. 알았죠? 모두 맞는 건데 근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내적 의사통의 명료하를 알았으면 그냥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설사 삐껴 나왔다 하더라도. 아셨죠? 이따가도 제가 정책론에서 보여드릴 텐데 기존 논점에 다 풀려요. 그냥. 새로 나왔어도. 자,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으로 와봤습니다.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역량 강화 통합 자주 활동을 목표로 한다. 맞죠? 이거 맞아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의 역량 강화,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끔 해야 하니까.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그 다음에 자주예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려면 지역 주민들이 모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 좀 해보자 이거거든요. 구호가. 그래서 여기 이제 통합도 들어가는데 이거 맞는 겁니다. 자, 사회 계획 모델에서 변화의 매개체로서 과업지향의 소집단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이게 언제부터 나왔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봐보세요. 얘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지금 이제 과업지향의 소집단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해당되거든요. 봐보세요. 13회 때 처음 나왔더라고요. 얘가.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 과업지향의 소집단을 가지고 문제를 낸 게 언제부터 나왔지 이렇게 봤더니 13회 때 다음은 로스만의 지역사회 조직 모델 중 어떤 모델에 관한 설명인가 해놓고 보기 지문에다가 박스 안에다가 변화 매개체로서 과업지향의 소집단을 활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미 13회 때. 그죠? 13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16회 때 또 나왔어. 이거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거든요. 근데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변화 매개체로서 과업지향의 소집단을 활용한다. 또 맞게 또 나왔어. 그죠? 근데 20회 때 또 로스만의 지역사회 조직 모델,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변화 매개체는 과업지향의 소집단이다. 맞게 또 나왔어. 여러 번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 번. 그래서 봐보세요, 이제. 아까 우리가 과업 들어가면 과정 중심 목표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죠? 과업 중심 목표는 사회 계획 모델. 그리고 과업과 과정 모두 다 쓰이는 것이 사회 행동 모델이 이렇게 외웠거든요, 우리가. 그죠? 근데 그렇게 외웠는데, 과업이 들어갔으면 사회 계획 모델인데?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과업지향의 소집단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 계획 모델이 아니라 이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과업지향의 소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급 조직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무급 조직체. 가령 우리 지금 여기 오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지역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놀이터도 지금 노화돼가지고 좀 이게 음침한 데였고, 그리고 뭐 여기 쓰레기도 많이 이쪽에 막 여기 천에다가 막 버리고 있고, 그래서 거기 막 악취가 나고.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과업지향의 소집단은 뭐냐면 우리 전체가 모두가 놀이터 개선하기 위해서 달려들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소집단을 이루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업지향의 소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쓰레기 문제, 여기는 무슨 문제, 여기는 무슨 문제 이렇게 소집단을 구성해서 지역 주민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무급 조직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맞는 겁니다. 알았죠? 아까 지금 여기가 이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계획 모델이 아닌 거죠. 이해되죠? 근데 이게 여러 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 번 보니까. 자, 그다음에 사회행동 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핵심적인 역할은 옹호자, 선동과 협상가 다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가 주도로 해버리는 게 사회 계획 모델이에요. 전문가 주도가 사회 계획 모델이에요. 계획은 누가 세워요? 전문가가 세우는 거예요. 전문가 누구? 사회복지사가. 아셨죠? 사회복지사가 세우는 거예요. 사회 계획 모델은 위로부터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계획 또는 정책을 세워서 또는 프로그램을 입안해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사회계획 모델은. 근데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아래로부터의 접근이에요. 지역사회 주민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전문가 주도 하면은 사회계획 모델이거든요. 요거. 그래서 니을도 틀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으로 왔어요. 정책론에 보면 이번에 신개념 출제 문제거든요. 우리 정책 가치에서 정의는 롤즈의 사회 정의론만 시험에 나왔어요. 그간에. 여기 보니까 마이클 샌델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나왔어요. 그죠? 아, 그 책 나도 읽어볼 걸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한참 이게 유명했었으니까. 근데 보세요. 보니까 이거 뭐냐 도대체 봤더니 절차적 장치로서 무지의 배일이 나와버렸어요. 무지의 배일은 롤스의 사회 정의론이에요. 그래서 1번은 너무 쉬웠던 거예요. 이거 사실은 무슨 이런 게 다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롤즈의 사회 정의론은 여러 번 나왔거든요. 봐보세요. 이제 제가 먼저 정답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보세요. 존 롤즈의 사회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5회 때 나온 거예요. 무지의 배일. 맞게 나왔죠. 그죠? 무지의 배일로 아예 나와버렸잖아요. 문제가 15회 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15회 기출문제를 풀었다면 무지의 배일은 존 롤즈의 사회 정의에서 나오는 거야 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이걸 무지의 장막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무지의 배일로 나옵니다. 알았죠? 무지의 배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시 이번에 나왔던 무지의 배일을 활용한다면 존 롤즈의 사회 정의론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개념 문제는 기존 기출 논점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겁먹으면 안 돼요. 이거 내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뭔가 나올 거야 하고 접근해야 돼요. 반드시.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론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올해 문제인데 허츠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 따른 동기 유발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1번이 이제 성취에 대한 인정이 동기 유발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위생 요인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1번이 답인데 보세요. 이것도 너무 쉬워요. 왜냐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동기 유발 요인을 물어봤어요. 동기 유발 요인은 1번이에요. 아셨죠? 동기 유발 요인 성취에 대한 인정. 외워보세요. 잠깐. 바로 뒤에 나오니까. 성취에 대한 인정. 인정은 동기 요인이다. 동기 유발 요인이다. 그죠? 근데 봐보세요. 15회 때 문제입니다. 동기위생이론, 책임성이나 성취에 대한 인정은 동기 유발 요인에 해당된다. 이미 맞게 나왔어요. 그죠? 이미 맞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 각 지문의 기출 논점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렵잖아요. 어려운 영역일수록 기출 문제를 빨리 봐야 돼요. 보면 막연하게 공부하는 내용이 구체화돼요. 이 내용 가지고 자꾸 내는구나. 이 부분을 자꾸 바꿔서 내는구나.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고 있어야겠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견적이 나와요. 견적. 기출문제 봐야지. 아셨죠? 그냥 막 책으로만 공부하면 안 되고. 알았죠? 그리고 내가 기초가 없다고 해서 기본이론 강의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따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난 기초가 아예 없어요. 완전히 초짜면 완전히 내가 그냥 그래서 뭐 학점은행제로 취득하면서 그냥 틀어놓기만 하고 나는 거의 공부하지 않았고 막 이렇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도 수업 좀 따라가고 했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따 지금 공부 방법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또 얘기해야 하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인간의 통제와 강제의 대상이론은 X이론이에요. 인간이 일하기 좋아하나요? X 아니야. 인간은 일하기 싫어하니까 근로자들은 맨날 놀려고만 해. 그러니까 통제해야 돼. 알았죠? 지시하고. 그래서 이건 X이론이고 Z이론은 마징가 Z를 생각하면 돼요. 마징가 Z는 과학자죠. 학자나 과학자와 관련된 그래서 고도의 자유방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 통제와 강제는 X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이 옳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법제론으로 왔습니다.
법제론에서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요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이번에 23회 문제예요. 사회보장 기본법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보통 3문제 내지 4문제까지도 나와버리니까 한 법에서 법률에서 하나의 법률에서 많이 나오면 막 4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공부를 해놓는 것이고 사회보장 기본법은 조문도 많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 자 보세요.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는 곳이죠. 심의 조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였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개정돼 가지고 심의가 없어졌어요. 심의가 없어지면서 조정 권한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심의 조정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맞는 거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자, 위원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그죠? 위원회 임기는 2년이에요. 그죠? 이거 되게 잘 나오는 것이었어요. 임기. 이거. 자, 그래서 4번은 옳지 않고 자, 이제 요거 5번도 맞는데요. 자, 임기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자, 근데 요 문제 21회 때 보면 대통령 소속, 자, 사회보장위원회 문제인데 대통령 소속 틀렸죠? 아까 뭐 어디? 국무총리. 그죠? 그 다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그 다음에 우리 돈 필요하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본래 이렇게 2명이었는데 1명이 추가가 돼가지고 교육부 장관까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3명이거든요. 3명이고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해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이미 30명도 나왔고 여기 지금 부위원장 3명, 위원장 1명. 자,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틀렸죠? 2년이에요. 2년.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 기간까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임 기간으로 한다라고 했으니 여기는 맞았어. 근데 이 앞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었다면 자, 3번에 위원회 임기가 2년인 걸 알죠? 그죠?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3년이라고 했으면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2년인 걸 알았으니까 지금 여기서 4년이라고 했으면 위원회 임기 틀렸죠. 그죠? 나온 거에서 다시 틀리게끔 냈잖아요. 그러니까 법제로는 나온 조문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조문을 잘 알아야 돼요. 나온 조문. 나오지 않은 조문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나온 조문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틀리게 내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 기출 논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는 부분. 그렇죠? 바꾸는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사무국을 두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지금 이제 옳은 것이니까 5번이 맞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올라갔어요. 저희가 그죠?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 거거든요. 사회보장 기본법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국을 고용노동부에 두면 안 되지. 우리 거니까 보건복지부지. 아셨죠?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법.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 물론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아보전의 업무에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로 옮겨졌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요. 물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혹시 실무에 있거나 아보전에서 근무하면 당연히 알 것이고 어쨌든 근데 이 문제도요. 아닌 것이 1번이잖아요. 지금 1번이 아니거든요. 이게 옮겨졌어요. 옛날에는 아보전 업무가 맞았는데 아보전 업무가 아니라 이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로 옮겨졌어요. 이게. 근데 보세요. 이 문제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나왔어요. 19회 때. 19회 때 이미 나온 거예요. 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 기억이 틀린 이유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아보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했죠. 그래서 11월 19일 이렇게 그래서 식구들이 맴매하지 말라는 날. 그래서 11월 19일 식구들이 때리는 거잖아요. 아동학대는. 그죠? 식구들한테 맴매하지 마 이거예요. 11월 19일. 그래서 어떻든 요거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역할을 한다. 틀렸죠. 나왔잖아요.
틀리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업무로 옮겨졌거든요. 법이 개정돼가지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역할을 아보전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 업무구나. 만약에 19회 때 이 문제를 풀었다면 여기 신고 접수 현장 응급보호는 아보전의 업무가 아닌 걸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죠?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풀렸으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 거의 마무리 돼 가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기출 논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던 부분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거. 아직도 나왔던 부분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23년간 나오지 않은 것을 공부하지 마세요, 제발. 23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은 걸 공부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막 한 권으로 되어 있고 막 그 이제 강의를 무료로 풀면서 책이 팔리는 게끔 만들기 위해서 강의를 무료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자가 기출론점이 분석되지 않은 그냥 일반 그냥 학교 강의 하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기출론점이 간파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강의는 들을 때는 좋죠. 왜? 공부는 돼. 공부는 하니까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 강의 때문에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이 공부하니까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근데 그렇지만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철저하게 보세요. 아까 이게 우리 시험에 다룰 수 있는 전공 과목 8과목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면 흰색 수조가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오고 있는 것은 딱 범위와 깊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주 깊게 나오지 않아요. 어느 선에서만 깊게 나와요. 프로이트 이론이라고 해서 프로이트 이론이 한정없이 깊게 나오지 않아요. 딱 나온 깊이가 있어요. 알았죠? 건드리는 깊이. 그다음에 폭도 그래요. 그래서 폭과 깊이가 딱 요 정도에서 여기서 지금 80%에서 거의 영역에 따라서는 90%가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60점만 넘기면 되는데 막 어디 나오지도 않는 곳에다가 막 낚싯바늘 던져놓고 거기서 물고기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으면 이게 정말 어리석은 공부예요. 헛다리 짚는 공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알았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가 중요한 건데 제가 여기 합격 점수는 전 과목의 종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면 되는데 200문제 중에서 80%에서 90% 이상이 기출 영역에서 반복 출제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아까 그 노란색 수조 있잖아요. 유아풀장이거든요. 우리 수영장 가면 유아풀장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연수하는 반이 깊게 있고 근데 유아풀장에서 물고기가 거의 80마리, 90마리 거기가 있는데 거기서 잡아야지 막 연수반에서 가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익사예요, 익사. 그렇게 하면. 익사당해요. 그래서 유아풀장 안에는 80마리, 90마리 집중하자. 요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는 그럼 몇 개념까지 풀어야 하느냐. 요겁니다. 기출문제는 이제 몇 개념까지, 이제 간혹, 기출문제를 뭐 3개념만 풀어도 돼요, 5개념만 풀어도 돼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온라인상에도, 뭐 몇 개념만 풀었는데 나는 합격했다. 뭐 최근 3개념만 가다가 그냥 돌렸는데 합격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자, 일단 제가 문제를 좀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19회 때 문제입니다. 19회 때 옳은 것인데 조사론에서 자, 개방형 질문은 미리 유형화된 응답 범주를 제시해 놓은 것은 폐쇄형 질문입니다. 일단 이거 틀렸고 행렬식 질문은 한 주제 응답에 따라 부가 질문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이건 부가 질문이에요. 부수적 질문. 그죠? 이걸 수반형 질문이라고도 하고 개연성 질문이라고도 해요. 이 용어가 다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수반형 질문 또는 부수적 질문, 개연성 질문이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다 시험에 다 나왔는데 어떻든 행렬식 질문은 아니에요. 알았죠? 이거 지금 틀렸고. 자,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 이중 질문을 사용하면 안 되죠. 자, 신뢰도를 측정하여 도입되는 짝은 분리 배치해야죠. 이어서 배치하면 안 돼요. 자, 다음 선택식 이 5번이 맞았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행렬식 질문이 나왔어요. 이게 19회 때. 행렬식 질문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봐보세요. 행렬식 질문. 8회 시험에서 이건 보건 문제입니다. 8회 시험에서 응답 옳지 않은 것인데 응답 항목이 많은 질문은 행렬식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었습니다. 알았죠? 맞는 문장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행렬식으로 배치한다. 이 행렬식 질문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행렬식 질문이 8회 때 이미 나왔었어요. 물론 그 이외에 안 나왔어요. 그 이외에 계속 안 나오다가 아까 같이 행렬식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19회 때. 근데 이전에 이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민감한 질문을 앞에 배치하면 안 되죠. 민감한 질문은 뒤쪽에다 배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옳지 않은 것은. 네. 1번에서 지금 행렬식 질문이 지금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자, 사회복지 전달 체계 구축 원칙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행정론입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 자, 보시면 정답은 지금 3번이 아니라 4번이 옳지 않아요. 이거 지금 잘못됐고. 자, 그러면 4번이 왜 옳지 않은지 봐볼게요. 봐보세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다. 자, 우리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걸 뭐라고 하죠? 효율성. 그죠? 투입 대비 산출. 그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효율성이죠? 이게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효율성. 그러니까 효율성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가 아니라 효율성은 책임성을 높여요.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은 책임성을 높이는 겁니다. 알았죠? 왜 그러냐면 효과성이 책임성이거든요. 자, 효과성은 뭐예요? 목적 달성도죠. 그죠? 목적 달성도예요. 목적이 달성됐다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책임있게 이행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효과성은 책임성이거든요. 그러면 효율성은 왜 책임성이냐? 효율성은 효과성에다가 비용까지 고려하는 게 효율성이에요. 아무리 효과가 높다 하더라도, 아무리 산출이나 성과가 높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율성 안에는 효과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았죠? 그러니까 효율성도 책임성이에요. 알았죠? 책임성. 그래서 전문성이라고 틀렸는데 봐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틀렸다는 걸 알았어. 그죠? 알았어. 자, 옳지 않은 거 지금 4번입니다. 자, 그러면 22회 때. 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아까 지금 이게 23회 건데, 23회 거예요. 이게 23회 거. 이번, 22회 건가? 22회 거. 22회 거라고 치고 보면, 자, 그러면 13회 때 봐보세요. 13회 때 나왔는데, 보세요. 5번. 책임성의 원칙은 전달 체계 자체의 효과성이나 효율성과 관련된다고 이미 맞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효과성과 효율성은 책임성의 원칙이야 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이 문제를 풀었다면. 13회 때 문제를 풀었다면. 그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아니죠. 책임성이지. 아까. 그잖아요. 그죠? 여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 효과성은 책임성인데, 전문성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보면 이게 22회 때 문제면 22회인 것 같아요. 여기 기출 필기한 거 보니까 22회 거면 지금 13회 거 기출 문제를 풀었다면 이게 풀렸었던 것이거든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지금 최저임금제 이번에 나온 건데요. 23회 시험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도 너무 쉬웠어요, 사실은. 쉽다라고 하는 기준은 기존 기출론점에서 나왔냐 나오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알았죠?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다 하더라도 이미 이전에 나왔어. 그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알았죠? 보세요. 여기 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거든요. 23회 기출문제. 자,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가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 바로 떨어졌어요. 여기서 옳지 않다는 게 바로 나왔어야 돼요. 여기 뒤 문장을 보면 오히려 헷갈려. 여기서 끝났어야 하는데 왜 보세요? 이건 이미 나왔는데 봐보세요. 자, 최저임금제는 2000년부터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알았죠? 그럼 언제 실시됐냐? 봐보세요. 14회 문제. 사회복지 정책 역사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1883년 독일의 질병보험은 최초의 사회보험 맞죠?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에서 질산연이니까. 그죠? 질병보험이 먼저 만들어졌죠? 건강보험. 자, 맞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적용 범위가 농어촌, 농어민까지 먼저 확대된 것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 알았죠? 그래서 지금 2번이 옳지 않아요, 일단. 2번, 정답은 2번이 옳지 않거든요? 자, 옳지 않은 거니까. 자, 1980년대 미국에서는 의료 부조, 메디케이드, 요보 아동 가족 부조, AFDC 등의 공공부조 급여 수준이 삭감되겠죠. 왜? 80년대는 복지국가 위기기예요. 그죠? 레이건오믹스. 레이건 정부거든요. 이렇게 되면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삭감됐겠지. 그죠? 삭감됐겠지. 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제도는 자, 여기 나왔습니다.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돼요.
무슨 말이면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 제도가 법으로 규정이 돼요. 그걸 우리가 도입이라고 해요. 알았죠? 법으로 도입된 거. 근데 법으로 도입됐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88년에 시행해. 알았죠? 88년에. 그래서 이 문제는 맞습니다. 여기가 4번이. 여기가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뭐 여기인데 옳지 않은 건 여기서 나왔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지금 맞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가 88년에 시행됐다는 사실을 알았어 이미. 그죠? 86년에 최저임금법 제정. 근데 최저임금 제도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86년이에요. 법으로 규정된 것은. 근데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시행된 것은 88년이에요. 알았죠? 이거 그래서 제가 항상 무조건 암기해야 할 연도 강의하고 있잖아요. 매년. 근데 거기에서도 늘 다뤄주는 내용이에요. 법연도 외울 때. 근데 이게 또 나왔고 자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완전 고용도 강조를 했죠. 그죠? 이것도 맞는 문장이에요. 사회보장 전제 조건 3가지. 이거 외워야 할 거죠? 잘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답은 지금 이게 4번에서 이미 14회 때 이미 나왔던 거거든요. 논점이. 알았죠? 그잖아요. 88년에 시행되었다. 다시 한번 봐보세요.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 바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23회 문제인데 사실은 14회 때 문제에서 다뤘던 논점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기출문제를 15회까지만 풀었으면 나왔어도 몰랐겠죠. 그 위에는 안 나왔으니까. 그죠? 그 위에는 안 나왔거든요. 얘가. 이 연도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기출 문제는 정해놓지 말고 내가 만약에 기본으로는 7개년 또는 9개년으로 접근하고 먼저 그렇게 하되 다만 이제 내가 역량이 되면 더 푸는 거예요. 그냥. 더 푸는 거예요. 그냥. 알았죠? 안 되면 내 시간 여건에 맞추세요. 근데 기본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9개년으로 접근하시길 만약에 그냥 뭐 최근 걸로만 풀 거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만들어진 문제 풀지 마세요. 제발. 만들어진 문제는 저도 문제 막 마음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출제위원회 그 기출론점을 잘 반영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막 보기에는 막 고급진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23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은 논점을 가지고 집어넣었다면 그것도 헛다리고 짚는 공부예요. 그죠? 그 선지 자체에 23년간 나오지 않은 내용 가지고 그 선지를 옳게 내든 틀리게 내든 그 문장 자체를 공부하는 것도 헛다리 짚는 공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집중하세요. 아셨죠? 기출문제를 만약에 9개년을 풀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남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사실 그 시간이 남아도 사실 9개년만 그냥 계속 돌려도 상관은 없는 건데 어떻든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몇 개년까지 풀어야 하는가? 일단은 그 9개년 이제 기출론점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도별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거든요. 회차별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유사 문제들이 모여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9개년이거든요. 얘가 9개년 책인데 9개년 책은 이게 15회부터 그 문제예요. 그러면 딱 9개년이거든요. 23회까지니까 15, 16, 17, 18 이렇게 쭉 오게 되면 근데 이게 회차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사 문제들이 모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3회 걸 풀었어. 인행사를. 그다음에 22회 거 인행사를 풀었어. 풀면서 내가 인지는 하겠죠. 이거 23회에서 나왔는데 또는 이거 몇 회에도 나왔는데 이거 반복되는 문제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내가 그걸 파악해가면서 가는 거라서 빠르게 논점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안 푸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지만 진도별로 되어 있는 문제는 유사 문제를 모아놨기 때문에 유사 문제들을 이렇게 몇 년씩 5년씩 나온 걸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게 나오고 이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꿨고 이번에 이렇게 바꿨고 막 이게 보여요. 이게 바꾸는 부분들이 자꾸 그래서 어떤 때는 옳게 냈다가 어떤 때는 틀리게 냈다가 어떤 때는 옳게 냈다가 막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진도별로 되어 있는 걸 봐야 하는데 핵심 기출 천재로 공부하세요. 만약에 기출문제를 지금 정하지 않았다면 온라인 지금 수업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도 핵심 기출 천재가 제목은 천재인데 제가 속였어요. 실제는 1245문제예요.
왜냐면은 첫 문제라고 해야지 만만하니까 뛰어들어요. 그래서 첫 문제면 5회분이잖아요. 딱 5회 200문제씩이니까 1회가. 그러니까 1245문제면 6회분이에요. 그리고 6회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핵심 기출 천재는 1회부터 23회까지 문제에서 보통은 9회까지는 거의 제거시켰어요. 보건 문제라서 조잡해요, 문제들이. 그래서 10회부터가 문제가 공개됐거든요. 그래서 10회 문제 대부분이 이제 10회부터 23회까지의 기출 문제 중에서 논점이 반복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유사 문제들 중에서도 집어넣기는 했지만 너무 반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이제 그 논점을 최대한 포함시키면서 진도별로 정량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기출 천재로 공부하시라고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 기출 천재거든요. 이 책에 좀 묶여져 있는데 이게 두껍지 않아요. 책이 여기가 요 책이거든요. 진도별로 되어 있어요. 딱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이게 1245문제거든요. 그래서 진도별로 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핵심 기출 천재가 너무 빨리 풀려졌다. 1245문제니까 빨리 풀려졌다. 그러면 여기 이론 기출 자습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엔 8권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론하고 기출 문제를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영역, 예를 들어서 조사론만큼 내가 문제 그간에 나왔던 거 좀 싹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론 기출 자습서 조사론을 사가지고 조사론 영역만 기출 문제를 쭉 풀어보는 거. 그러거나 또는 이제 단원별 역대 기출 문제 아까 1, 2, 3교시가 전자책으로 올려져 있거든요. 그 책으로 보시거나. 근데 이제 웬만하면 핵심 기출 천재로만 보세요. 아니 이것도 1회독, 2회독을 하기가 어려운데 막 다른 거 막 보려고 하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책 욕심. 아셨죠? 핵심 기출 천재를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얘가 막 10회독까지 해버렸다. 가지고 얘가 막 눈에 너무 익힌다 얘가. 막 그러면 그때는 이제 거기서 나 좀 새로운 거 공부하고 싶다는 건 다른 걸 해도 되는데 이걸로 하세요 일단. 아셨죠? 제가 좀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출론점은 이제 나중에 실전 연습하는 것은 9개년 회차별 기출문제집으로 이걸로 실전 연습하시면 좋아요. 여기 이제 뒤에 OMR 카드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찢어가지고 핵심 기출 천재 문제와 겹치는 것도 있겠고 빠져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냥 일반 모의고사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그냥 기출문제 요거 그냥 문제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가 실제 좀 시험지 형식을 갖추려고 시험지가 딱 A4 용지예요. 이 크기여서 이렇게 뭐 안내문도 이 앞에다 넣어놓고 해놔가지고 좀 풀어보시면 그걸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일부 말씀드렸는데요. 요약하면 만들어진 문제는 풀지 말자. 알았죠? 만들어진 문제 풀지 마세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론 공부했는데 이론 공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이론 공부를 했고 이론 공부 내가 제대로 학습했는지 알고 싶으면 거기에서 나온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기출문제를 바로 덤벼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는 방법은 내가 이론 공부 좀 하고 나서 나중에 기출문제 아껴서 봐야지 그런 사람들이 합격을 못해요. 합격을 빨리 하려면 내가 공부가 안 돼 있어도 이론 대충 공부했으면 이런 내용이네? 그러면 바로 그냥 기출문제 덤벼들어야 돼요. 물론 직접 풀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계속 틀리겠죠. 그러니까 직접 풀지 마세요. 1회독은 정답과 해설과 보충 설명을 보면서 보세요. 그러면 기출문제가 공부가 돼요? 돼요. 본래 기출문제는 정답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수학 푸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애들한테는 수학 이렇게 문제 다 뜯어놓고 그냥 풀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암기하는 것이어서 논점 파악해서 암기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가지고 바꾸는지 빨리 알아야 돼요. 어느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과 해설을 빨리 보시고 그리고 그냥 맨 처음부터 막 색깔로 막 칠하지 마시고 다시 봐야 하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연필로 좀 이렇게 봐가면서 쭉 빨리 보시고 1회독을 빨리 하세요. 그 다음에 2회독 보면서 이제 정답, 그래, 얘가 3번이 답이야. 3번이 옳지 않지. 왜 옳지 않지?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은 왜 맞지? 이런 의문을 자꾸 가져야 돼요. 아셨죠? 의문을 가져서 그러려면 기출문제가 해설, 오답풀이, 보충 설명이 상세해야 하거든요. 근데 보통 기출문제집들이 해설 딸랑 2줄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돼요. 이론서를 찾아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게 막 책장 사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자 여기 이 책 보면 보충 설명 오답풀이 해설 보충 설명 오답풀이 상세해요. 지나치게 상세해요. 그래서 본래 수험가에서 이 기출문제집 쓸 때 집필할 때 해설을 상세하게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왜? 강의가 팔려야 하니까. 제가 공무원 수험가에서도 강의를 했었는데 공무원 수험가에서 책 출판사에서 항상 그렇게 요구를 해요. 교수님 너무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내면 강의는 누가 들어요? 이게 물어봐요. 근데 아예 해설을 그냥 혼자 공부해도 되게끔 해설을 상세하게 해놨거든요. 중요한 것은 저자인 제가 아까 다양한 소통 방식으로 제가 핸드폰까지 번호를 공개하고 제가 이 카톡으로 연락 오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해설 보충 설명 오답풀이가 읽었는데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그러면 카톡을 남기면 제가 답변 드리거든요. 예,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안 드리면 혹시라도 이 사람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주더라 뭐 이렇게 혹시라도 어디 악평이라도 남기면 그러면 이거 곤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출 문제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저를 만났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 또 진행할게요.